I've 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되게 많이 화제된 이야기도 하고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서민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이면 금융이지 서민금융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서민금융은 보통 일반 금융이라고 했을 때는 은행에 가면 빚을 낼 수 있는 게 기업금융이 대부분입니다. 은행들은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개인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금융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민금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들이 있습니다. 보통 서민금융이라 하면은 제3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많이 취급하는 건데요. 제2금융권보다도 제3금융권 취급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금융권이라 했을 때 뭔가 좀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이긴 한데 사실 실제로 실생활에 쓰이는 언어는 좀 다릅니다. 1금융권에 있는 것들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기업은행, 뭐 이런 은행들을 보통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요. 2금융권은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3금융은 뭐냐라고 하면은 3금융은 보통 대부업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체 나쁜 거 아니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문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시스템의 문제에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사용할 경우에서는 저축은행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게 왜 생기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용등급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대부업체를 쓰게 된 사람은 이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업체들이 그 접근성을 높이려고 이자를 뭐 첫 달은 면제해 준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접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1금융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도 가장 큽니다. 대부업체가 뭐 대출 쉽게 해준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숨어진 거는 굉장히 높은 금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금리를 받아야 되는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부업체들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해를 본다 해서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본다, 뭐 흑자를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예금과 대출 마진이 보통 1,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싸게 빌려줄 수 있는데 대부업체들은 비싸게 조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대출하는 사람들의 예금 이자가 좀 높게 잡혀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금리를 잡혀도 대부업체들은 적자를 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서민금융이 뭐냐? 서민금융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신용자층, 7등급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7등급과 그쯤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빌려서 고금리로 대출을 하고 상환에 실패하고 아니면 상환에 늪에 빠져서 계속 고통을 받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들을 위해서 보통 나오는 단어가 금융복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금융에는 복지라는 개념은 어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거는 뭔가 수요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빌려주는 거고 그에 대한 담보금조로 보증금조로 은행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혜성 자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금융복지라는 표현이 나오냐? 상대적으로 그들이 정말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금융이 지금 장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단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 문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일자리를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구직 활동 자체 포기하거나 아니면 파산으로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악순환의 고리에서 들어가는 건데 물론 파산을 하게 되면 악순환에서 한번 깨지게 됩니다만은 파산하면은 신용등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파산까지 가진 않고요. 보통 파산까지 가기 전에서 고통이 장기적 문제라고 하는 거고 단기적 문제는 금융을 많이 받지 못했을 경우 1, 2금융에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픕니다. 아파서 뭐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사이에 산업재해에서 뭐 일단 보험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보험이 없다면은 뭐 불법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보험이 없다면은 제가 다친 거에 대해서 청구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1, 2금융권은 잘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3금융권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친 거 치료한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다치고 나서 치료받고 나서 회복해서 다시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고리에 부담이 있어서 다시
그 일반적인 경제 생활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를 좀 케어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온 게 서민금융에 대한 금융복지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그런 금융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채무 문제에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적인 이유로 인해서 좀 채무를 조정하거나 덜어주자라는 이야기로서 시작된 게 서민금융에서 금융복지의 시작이고요. 청년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이 조금 다른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신용 시스템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청년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시스템의 맹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용 시스템 맹점이 어디서 생겼느냐? 청년들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히 20대 초반들, 대학생들 딱 됐을 때는 금융 경험이나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 점수를 매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게 신용 점수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작하면 4등급, 옛날 기준 4등급이고요. 요즘 기준은 한 800 몇 점대? 네, 그쯤대로 800에 700 사이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자산이 많건 적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용 이력 자체가 부족해서 점수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결국에는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로 못 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 문제, 청년 금융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충분한 신용 등급을 받지 못해서 대출금융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기본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자신 능력에 걸맞는 서비스를 못 이용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신용등급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의 청년들에 대한 신용등급 체계는 그 시스템 자체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청년들을 위한 그 신용 시스템을 만들자,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재무 설계 시스템을 만들자.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카드 대란 때처럼 사회적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거에 대한 합당한 경험이나 학습을 시켜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구직 활동이나 같은 향후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올려서 사회 전체적인 공리적인 의미에서도 도움되는 것들을 위한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의 정말로 대학 학업이나 아니면 일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빌린다든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청년금융은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은 복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의 목적입니다. 대출이 단순히 대환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그 사람은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자가 이자를 만들고 이자가 이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고금리 대출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물론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개인 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고금리의 늪에 빠져 있다면 정말 자기가 그거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웬만하면은 정말로 너무 힘드시다면은 금융 상담 센터들이 좀 많으니까요. 거기에 전화해서 한번 상담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채무를 상환받는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금융복지 상담 외에도 청년들 문제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진행하려는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좀 아직까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좀 더 홍보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 좀 엇나갔던 것 같은데, 채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빌리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단순 일상 소비를 위한, 정말 사치를 위한 것들은 빚으로 하지 마시고 남는 자금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상 사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은 결국엔 소모성 자금으로 들어가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유동성 위기, 우리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보금을 마련해 놓고 남는 자금, 내가 최소한 한 달치 생활금, 만약에 한 달 사이에 직장이 옮겨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6개월 안에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에서 몇 달 정도간의 생활비는 확보해 두는 게 본인의 신상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서 중요하니까요. 좀 너무 사치용, 술을 위해서 너무 술값 탕진한다든지, 아니면은 술값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생활 소비의 여력에 비해서 과다한 소비를 하지 마시라는 거고,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의 사치, 명품을 산다, 이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성향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밥 먹는 거 좀 아껴서 이런 거 산다. 아유, 전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밥 먹는 건 밥 먹는 대로 그대로 쓰면서 소비는 늘어나는, 그러면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그렇게 잘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생활해야지만 건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고 보다 자신이 편하다는 점 오늘도 명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금융과 더불어서 서민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좀 금융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법이라거나 사용례에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한번 인지해 보시고, 내가 거기에 안 가는 게 최고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안 놓이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건전한 재무 계획을 위한 학습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